네, 오늘은 비디오 스트리밍입니다. 자, 이제 챕터 2에서 우리가 웹, 이메일, DNS, P2P를 하고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쪽입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 핵심 기술 인프라가 있는데 그거를 CDN이라고 해요. Content Distribution Networ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컨텍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비디오 트래픽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인터넷 사용하는 그 대역폭, 트래픽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넷플릭스 여러분들 아마 보고 있을 거고 유튜브도 많이 볼 텐데 대략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을 시점, 그러니까 뭐 한 2010년대 초중반 정도 될까요? 기준으로 뭐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합치면은 대략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정도 비트 수로 따졌을 때 그죠? 인터넷 트래픽을 인터넷에 왔다 갔다 하는 비트 수로 따지면 대략 한 53% 정도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트래픽이고 근데 요즘은 뭐 넷플릭스 외에도 뭐 디즈니도 있고 뭐 훌루도 있고 그 HBO나 아니면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도 많이 생겼으니까 더군다나 요즘 그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로 어, 모든 강의를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유튜브가 만약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코로나 상황에 강의 전달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존의 한 53%보다 훨씬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뭐 곧 얼마 안 있으면은 또 그 뭐가 이제 리포트 같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아마 한 뭐 제 예측으로는 한 인터넷 트래픽 한 7, 80% 이상이 실제로 이 비디오 트래픽이 아닐까 요즘은. 그래서 유튜브 사용자들은 대략 한뭐 수십억 명이고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뭐 한 수억 명, 뭐 이때 단위로 7,500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뭐 수억 명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 이 비디오라는 게 사실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고화질 비디오를 자유자재로 그냥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고 클릭하고 리얼 스트리밍으로 바로바로 보기 시작한 지가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이메일이 70년대 만들어졌고, 그죠? 처음에. 80년대 그 인터넷이 알파넷이 최초 인터넷이 알파넷이 6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구축이 처음 구축이 됐고 60년대 후반이지만 일단 70년대 이메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80년대에 DNS가 만들어졌고 컴퓨터가 기관별에서 학과별로 개인별로 이제 그 점점 더 많아지니까 DNS라는 게 필요했고 90년대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전에는 텍스트 자료, 이메일이랑 이런 그 텍스트 자료만 했었는데,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 그림도 보고 싶고, 뭐 동영상도 그림도 보고 싶고 하니까 90년대 웹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대역폭이 증가하면서 대역폭도 증가하고 PC의 램 사이즈랑 네트워크 연결 그 대역폭이랑 뭐 디스크 사이즈도 커지니까 걔네들을 다 공유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부터는 비디오 파일들도 공유를 하기 시작했죠. P2P로.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P2P 같은 경우도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죠.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고 따라서 뭐 다운로드 받을 때 스피드가 좀 느려도 오래 기다렸다가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비디오를 보는 식으로 됐었는데 근데 실제로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우리가 챕터 1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 챕터 2의 그 첫 번째에서 얘기를 트랜스포트 서비스 모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비디오와 오디오는 사이즈가 크죠 텍스트에 비해서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도 뭐 길어봐야 뭐 많아봐야 뭐 문서 하나에 데이터가 많아봐야 뭐 몇 메가 몇십 메가 바이트 정도인데 근데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데이터 특히 비디오 고해상도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메가 몇 기가 몇십 기가까지 되죠. 뭐 압축 안 한 그 실제 그 뭐 HD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게다가 한 명이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그 리소스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인터넷에 물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런 넷플릭스를 보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 그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했어요. PC가 좀 느려서 이게 좀 별로 안 좋네. 네, 이제 레이저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아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가장 간단한 맨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고생하는 그 수강 신청 시스템. 뭐, 익혀봐야 한 학교에 뭐 수천 명 정도가, 그죠? 뭐 많아봐야 수만 명 정도가. 그냥 수강 신청 그거 하려고 뭐 그게 그 비디오 데이터랑 뭐 오디오 데이터처럼 그렇게 큰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단순히 로그인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과목 리스트를 보고 뜨는 데만 한참 걸리죠. 과목 리스트 뜨는 데만 한참 걸리고 그 수강된 과목 리스트를 보고 거기서 몇 개를 클릭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데이터 사이즈도 몇백만 배가 큰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최소 1메가에서 10메가 한 명한테 비디오 보내주는 것만 해도 몇 메가가 들어가는 그런 리퀘스트 그런 그 비디오 데이터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 또는 뭐 동시에 보지는 않겠죠 수십억 명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시에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조그만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수강 시즌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디오를 수십억 명이 언제든지 그냥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불가능한 거였고, 어, 이게 가능할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도 많아요.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고민했던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해졌죠. 그 기술을 이제 그 CDN, Content Distribution Networ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tent Distribution Network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비디오 캐시를 인터넷 전역에 깔아두는 겁니다. 비디오 캐시를 전역에 깔아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그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marvel.com에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비디오가 뭐 광고 영상도 좋고 뭐그 예고 영상도 좋고 아니면 본 영상도 좋고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올려놓고 근데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겠죠. 보는데 원래는 넷플릭스.com이 또는 유튜브.com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서버로 그 어벤져스의 그 인피니티 워의 영상이 놓여 있는 뭐 마블닷컴이라고 합시다. 마블닷컴에 가서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하나의 서버에서 받으면 굉장히 오버헤드가 많이 걸릴 거고
근데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을 거예요. 동시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람, 동시에 그 서버 용량에 따라서 또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명수에 따라서 한계가 있을 텐데. 근데 미리 그 영상들을 전 세계의 그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KT망, 뭐 미국, 일본 같으면 뭐 KD망 또는 뭐 SKT망 이런 곳곳에 미리 그 인피니티 워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들, 카피본들을 미리 거기다 다 갖다 넣어놓고 그걸 요청을 여러분들이 넷플릭스.com 들어가서 딱 클릭을 하면은 그 인터넷에 깔려있는 수많은 그 캐시 카피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가장 가까운 복사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캐시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한 게 기술적으로 물론 생각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라는 거를 CDN에서 구현을 해낸 거죠. 구현을 해낸 거고.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이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주고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수도 없이 보죠. 그냥 하루에도 뭐 유튜브 수십 편씩 보고 또 이 강의만 봐도 뭐 그렇고 뭐 물론 강의는 잘 안 보겠지만 그래서 뭐 많이 보는 친구들은 뭐 일주일에 말해도 수백 번의 유튜브를 볼 텐데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게 그냥 유튜브.com이랑 웹서버 하나 만들고 또는 넷플릭스.com이랑 웹서버 하나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니 뭐 수강 신청만 봐도 그렇죠. 뭐 한 동시에 한 수천 명 또는 학교 사이즈가 좀 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는 것도 뭐 서버가 다운되고 뭐 렉이 걸렸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아니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그 수강 신청 그 시스템보다 뭐 몇백만 배, 몇천만 배, 몇십억 배가 큰 데이터 그죠? 데이터 사이즈로 봤을 때 기가면 10억 단위니까 10억 바이트니까 를 몇십억 명이 사용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없이 그냥 광고 몇 개만 뜨면 영상이 다 고해상도로 바박 뜬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사실 한 20년 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전환, 그러한 역사적 기술적인 대전환이 before and after인 거죠.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느냐. 이 인터넷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는 거를 도대체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이 뭐냐. 도저히 싱글 서버 하나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떤 기술적인 아이디어로 이걸 해결을 했고 그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요소들이 되어 있고 도대체 이 짓을 누가 한 거냐 라는 것 정도가 오늘 수업의 키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 역사적인 챌린지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고해상도 동영상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전에는 불가능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누구였는지 또 뭔가 소설 같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비극인데 그 얘기까지 포함을 해서 뭐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뭐 20년 전이면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대인가 그래서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험에 나올 건 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 비디오라는 거 그런 고해상도 데이터 뭐 저해상도 실시간 데이터도 그 동영상도 괜찮은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끊김없이 서버 다운되는 일 없이 아니 그 조그만 그 학교에서 수강 신청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거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들어가도 잘 보이고 노트북으로 들어가도 잘 보이고 아이패드로도 들어가도 잘 보이고 PC로 들어가도 잘 보이죠. 그래서 사실 무선으로 접속을 하냐 유선으로 접속을 하냐 뭐 요즘은 무선도 굉장히 빨라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말기에서 각각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성능에 따라서 뭐 화면 크기라든가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몇 메가 다니냐, 몇십 메가 다니냐, 몇백 메가 다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받아야 될 때 이러한 서로 다른 용량과 서비스 용량과 능력을 가진 단말기들에게 비디오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com으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마블.com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유튜브.com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양한 대역폭과 성능과 디스플레이를 가진 단말기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비디오 스트리밍을 서버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보통 홈페이지 그냥 메인 페이지라든가 뭐 우리 연구실 웹페이지라든가 보면은 내용이 그냥 단순하고 페이지 하나 좀 다운로드 받아서 쭉 보고 클릭하고 보고 하면 되는데 비디오는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 자기가 보고 있는 디바이스 뭐 이게 휴대폰이든 아이패드든 PC든 노트북이든 다 화면 크기도 다 다르고 음, 네트워크 대역폭도 다 다르고 뭐 어디서는 몇 메가 정도 나오고 어디서는 몇십 메가 정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같은 기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도 상황에 따라서 뭐 상황이 네트워크 대역폭 상황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렉이 엄청 걸렸다가 안테나가 뒤떨어졌다가 뭐 난리가 나죠 사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일 없습니다만 특히나 뭐 해외에 가서 뭐 로밍 같은 걸 할 때를 보면 그냥 언제는 아예 그냥 뭐 메시지 하나도 안 오다가 뭐 보지도 않다가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거를 결국 클라이언트 상황에 맞춰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고화질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근데 서버가 각 클라이언트들마다 그런 뭐 활용 가능한 대역폭 상황에다가 디스플레이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다 알 수는 없고 사실 다 알 필요도 없고 통신 중에 그런 정보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니 대략 이 비디오 자료를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화질과 기능을 가진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진 기기들을 가지고 접속을 할 때는 대략 이 두 가지 정도의 큰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네트워크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넷플릭스는 뭐 원래 되는 거고 잘 되는 거고 뭐 유튜브는 그냥 뭐 잘 되는 거고 그냥 그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먹고 사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제 안에 실제로 되고 있는 서비스 안에서 한 단계 뜯어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공학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고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뭐 차세대 인터넷이나 아니면 비디오 스트리밍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랑 아니면은 뭐 시스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공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분산 캐시를 많이 둔 거죠. 분산 캐시를 많이 둔 거죠.
캐시는 얘기를 했죠. 웹 캐시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 레벨에서 봤을 때 이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 핵심 컴포넌트, 인프라라고 얘기할까요? 그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두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분산 캐시를 인터넷 곳곳에 깔아놓고 거기다가 미리 인기가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고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그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로컬 캐시 또는 가장 가까운 그 nearby 캐시 카피로 그 리퀘스트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뭐죠? netflix.com이나 youtube.com에서 클릭하면은 접속은 거기서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클릭을 딱 하면은 어벤져스 뭐 인피니티 워를 클릭을 딱 하면은 그 메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가져온다? 실제 요청은 메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은 어쩌면 요청 자체도 그 여러분들이 한 가까운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접속이 될 거예요.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 넷플릭스.com 들어가서 인피니티 워를 클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국에 있는 가까운 캘리포니아 이런 데 있는 그 캐시 서버에서 자료를 받아가는 거고 스트리밍을 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이런 캐시에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 분산이 미리 넣어져 있는 그 카피를 받아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DNS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Infinity Avengers Marvel.com의 밑에 슬래시에서 infinityworld.avi가 있다고 치면은 mpeg이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클릭할 때 미국에 있는 사람이 클릭을 하면은 그 해당 컨텐트 주소의 DNS 주소를 미국 내 IP 주소 캐시 서버의 IP 주소로 그 주소 값을 던져주는 거고 클라이언트한테.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같은 그 URL 주소인데 같은 DNS 주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marvel.com slash 하고 그 밑에 infinitywo.mpeg이면은 그 같은 URL 주소를 HTTP 주소를 딱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요청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상명대에 있다고 치면은 상명대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KT 전화국에 있는 캐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그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줘서 그리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솔루션이라는 게 디스트리뷰트 캐시인데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는 게 이 디스트리뷰트 캐시라는 게 결국은 웹 HTTP 리퀘스트가 들어가고 HTTP 웹 캐싱도 들어가는 거죠. 캐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캐시된 카피로 사용자들을 이렇게 그 몰아갈 수 있는 DNS DNS Name Resolution DNS 이름을 IP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 같은 DNS 이름을 바탕으로 HTTP 리퀘스트를 던져도 그 사람의 그 current location, 현재 위치,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가 와 가장 가까운 캐시 서버의 IP로 그 DNS 그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루션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분산된 distributed application level infrastructure입니다. 그렇겠죠? 분산 캐시를 인터넷에 깔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CDN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하부 기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은 CDN, Content Distribution Network, Distribution Network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캐시를 쫙 깔아놓고 HTTP 웹 캐시를 쭉 인터넷에 깔아놓고 DNS, 뭐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인 그 프로토콜인 거죠. 그 다음에 DNS Name Resolution도 애플리케이션 레벨 인프라스트럭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인터넷 세상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우리가 그 웹상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는 이러한 그
기술적인 솔루션은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레벨 인프라스트럭처로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비디오 봅시다. 자, 이제 뭐 교과서로 나와 있지만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비디오 매체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비디오는 이미지의 연속이죠. 이미지의 연속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초당 뭐 24개 또는 30개 이미지로 일정한 속도로 이제 넘겨가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되지 않은 디지털 인코딩된 이런 이미지는 사실 픽셀 단위로 구성이 되죠. 픽셀 단위로 구성이 되고 각 픽셀은 휘도와 색상을 나타내는 여러 비트들로 이제 인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의 중요한 특징은 압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비디오 품질과 비트 전송률은 서로 이제 뭐 반비례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상용 압축 알고리즘은 근본적으로 이제 원하는 모든 비트 전송률로 비디오를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비트 전송률이 높을수록 이미지 품질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사용자 시청 환경이 상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네트워킹 측면에서 비디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이제 높은 비트 전송률이죠. 비트 전송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축된 인터넷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기 위해서 대략 한 100kbp에서 3mbps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MPEG-2나 이제 MPEG-4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MPEG-1은 옛날에 CD-ROM에 VHS 비디오 퀄리티, 비디오 카세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CD-ROM에 이제 담을 때 해상도가 한 352 곱하기 288이었나 하여튼 되게 저해상도였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대략 요 정도 1.5mbps 정도의 비트 전송률을 가지고 그다음에 MPEG-2 같은 경우에는 뭐 Full HD TV 정도의 고해상도 데이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DVD나 뭐 그런 쪽에서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는 요즘 MPEG-4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 봤을 때 대략 일반적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bp에서 한 3, 4mbps 정도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4K나 UHD 스트리밍은 대략 10mbps 이상의 비트 전송률로 전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영상의 경우에는 트래픽도 많이 먹을 뿐더러 스토리지 용량도 엄청나게 필요하죠. 디스크 용량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속 시간이 1시간 정도인 2mbps 자료는 1GB의 스토리지 및 트래픽을 필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비디오로 스트리밍을 한다는 건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냥 비디오 서버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건데, 스트리밍 전송을 하는 건데, 네, 봤을 때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비디오 시청을 원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TCP 연결을 설립을 하고 해당 URL, 그러니까 HTTP 스트리밍에서 비디오는 HTTP 서버 내의 특정 URL을 갖는 일반적인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비디오 시청을 원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TCP 연결을 설립을 하고 해당 URL에 대한 HTTP GET 요청을 발생을 시키죠. 그러면 서버가 기본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트래픽 조건에 허용되는 대로 HTTP 응답 메시지, 리스폰스 메시지 내에서 비디오 파일을 전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버퍼에 전송된 바이트가 저장이 되기 시작하고 이 버퍼의 바이트에 충분히 버퍼의 바이트가 저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비디오로 재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HTTP 스트리밍은 유튜브 등 많은 시스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점은 그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그 서버들과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역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모바일 네트워크이냐, 유선 네트워크이냐, 3G냐, 와이파이냐, 4G냐, 5G냐에 따라서 어떤 그 디바이스는 한 수 메가 bps 정도만 가용 대역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PC나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 이런 종류들은 뭐 아이패드나 이런 종류들은 뭐 몇십 메가 정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들 간에도 가용 대역폭이 존재를 하지만 차이가 존재를 하지만은 동일한 클라이언트라고 할지라도 뭐 움직이면서 뭐,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뭐 어느 구에서 넘어가면서 뭐그 대역폭이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 비디오를 보는 와중에 갑자기 대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가용 대역폭 차이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들 간에서도 가용 대역폭의 차이가 존재할 뿐더러 같은 클라이언트에서도 시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HTTP 기반의 그 다이나믹하고 어댑티브한 스트리밍 그 방법론이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대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응한 스트리밍을 HTTP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쉬 프로토콜을 얘기를 풀어보면은 비디오는 먼저 이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버전으로 인코딩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파일 그 다운로드 딸 볼 때 뭐 360p, 480p, 720p, 1080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미리 아예 서로 다른 버전으로 인코딩을 해놓고 각 버전은 서로 다른 비트율과 품질 수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동시에 그 비디오들을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눕니다.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누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요? 대략 뭐 1, 2분 단위의 청크로 한다든가 뭐 우리가 청크로 나눈 다음에 각 청크별로 또 대역폭별로 별도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죠? 청크가 저장이 되는데 비디오를 청크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 뭐 몇 분짜리 예를 들어 청크로 나눈 다음에 그 청크들을 각각 서로 다른 비디오 그 비트율을 가진 비디오들로 별도의 버전으로 전송을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걸 둬서 이 서로 다른 비트율에 따른 각 버전의 URL들을 다 갖고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비디오를 요청을 할 때 먼저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요청을 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을 요청을 해서 서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버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는 매번 원하는 버전의 비디오 조각 단위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HTTP cat 요청 메시지에 그 URL과 원하는 그 데이터 버전의 주소 URL과 바이트 레인지를 지정을 하여 요청을 합니다. 바이트 레인지라는 것은 뭐 몇 바이트부터 몇 바이트까지 받고 싶다, 줄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헤더죠. HTTP 헤더입니다. 그죠? 바이트 레인지라는 게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눈여겨본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비디오 조각 데이터를 각각의 다운로드를 하는 동안에 측정을 하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비디오 조각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대역폭으로 트래픽 그 스피드로 대역폭으로 지금
서버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둡니다. 이 측정된 데이터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이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수신율로 데이터를 받고 있으니까 다음 청크는 이 정도의 그 데이터를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청크별로도 나누고 또한 각 청크별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받으면서 비디오 데이터를 스트리밍 데이터를 계속 받으면서 그 대역폭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측정된 수신 대역폭과 BTU를 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음에 선택할 비디오 조각 단위 데이터의 버전을 결정을 한 다음에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신하고 있는 수신율을 받으면서 가장 품질이 좋은 애들을 받겠죠.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측정된 클라이언트가 충분한 분량의 버퍼링된 비디오를 가지고 있고 측정된 수신 대역폭이 크다면 당연히 고품질의 비디오 조각 단위 데이터를 선택을 할 거고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적은 분량의 버퍼링된 비디오를 가지고 있고 수신 대역폭이 작다면은 낮은 품질의 비디오 조각 단위 데이터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대하시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수신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품질 수준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대시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얘기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수신 대역폭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커뮤니케이션하고 비디오를 받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그 전송 비트율로 그 대역폭을 수신을 받고 있는 스스로 체크를 해서 자기가 측정을 한 다음에 자기의 버퍼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버퍼가 너무 비어 있지도 않고 너무 꽉 차지도 않는 수준에 맞춰서 적정한 양에 맞춰서 적당한 시점에 청크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수신되는 비트율, 대역폭을 계속 자기가 그 측정을 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비트율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주문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를 어디에 보내 이거는 이제 CDN 관련된 얘기니까 이거는 약간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비디오 전송을 받을 때의 이런 언제 어디 조각을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진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요청을 할 거냐 이런 결정을 전부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TCP에서의 컨제션 컨트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이슈죠. 서버와 클라이언트들 간의 이 비디오 스트리밍을 받을 때 있어서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는 건 결국적으로 되도록이면 고대역폭을 받고 싶은 건데 그러한 데이터가 왔다 갈 때 이 타이밍이라든가 전송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어떤 품질로 보낼 것인가를 철저하게 수신자 중심으로 이 트래픽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결정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이런 비디오 스트림 인터넷상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 연구를 할 때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송신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수신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수신하는 사람의 네트워크 환경에 굉장히 지배를 받을 대폭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제 어떤 어떤 용량의 데이터를 누구한테 요청할 건지 이 모든 이런 중요한 decision making 결정을 하는 인텔리전스를 전부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DN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을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를 했듯이
실제로 그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자 사용자 사람들에게 수백만 개의 비디오로부터 사용자들이 선택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송할 수 있느냐, 비디오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굉장히 큰 대용량 서버를 두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을 해봐도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수강 신청 같은 시스템도 아니고 단순한 시스템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큰 데이터. 근데 보통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기가에서 수십 기가짜리 그런 고화질 데이터인데 그거를 하나의 싱글 서버로 움직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서버 하나가 그냥 netflix.com 예를 들어 서버 하나가 그냥 다운이 되면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네트워크 트래픽도 불이 붙을 거고 서버가 다운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 한 군데에서만 서버를 두고 하는 것도 굉장히 멀 거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안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CDN이라는 거 쓰자라는 거죠. 근데 CDN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그 비디오들의 카피들을 전 세계 구석구석에 깔아놓고 걔네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애들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enter deep, bring home 이런 게 있는데 enter deep은 그 유저들의 액세스 네트워크에까지 그냥 직접적으로 다 깔아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용자들한테 가까이 갖다 놓겠다는 게 아카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ISP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사업자들에게 깔아놓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KT나 SKT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아카마이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카마이 같은 데가 마블.com이나 넷플릭스.com이랑 협약을 맺고 예를 들어서 마블.com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카마이가 전 세계 한 수천 개의 네트워크에 자기네들 서버를 배치를 해놓습니다. 배치를 해놓고 근데 그러려면은 전 세계의 ISP랑 아카마이랑 비즈니스 협약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KT 데이터 센터 내, SKT, LG U 플러스 데이터 센터 내에 아카마이 데이터 센터를 아카마이의 데이터 서버를 갖다 놓고 KT의 사용자가 marvel.com이나 youtube.com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그리로 바로 가지 않고 자기네 그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아카마이 서버로부터 갖고 오는 거죠. 근데 KT도 이렇게 하면은 이득이 또 있죠. 그러니까 상호 이익인 거죠. KT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카마이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마블닷컴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또 비싼 국제망 회선 써야 될 텐데 이 아카마이 회사의 서버를 들여다 놓으면은 유튜브 데이터도 그 안에 있고 마블닷컴 데이터도 그 안에 있고 HBO나 디즈니.com의 넷플릭스.com의 데이터도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 네트워크 안에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카마이 같은 회사들은 한쪽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KT나 망 사업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망 안에다 자기네들 서버 시스템을 갖다 놓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 marvel.com이나 hbo.com 이런 회사들 컨텐트 제작 업체들하고 또 해서 그 자기네들의 컨텐츠를 이런 전 세계에 뿌리고 싶어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제공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신 자기네들의 그 캐시 서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Bring Home이라는 거는 뭐 액세스 네트워크 뭐 이까지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유저들에게 가깝게 그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카마이는 굉장히 그 서로 많은 그 회사들과 나라들과 계약을 해서 꽤 그 KT망이나 SKT망이 직접적으로 갖다 놓고 꽤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완전 액세스망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그 근처까지 갖다 놓자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개념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가장 큰 회사는 아카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회사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로부터 이 인터넷상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을 때는 불가능했어요. 이 시스템이 없을 때는 불가능했고 지금도 이 회사 이러한 그 CDN 회사가 작동을 안 하면은 지금처럼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자, 그래서 이 CDN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그래서 CDN이라는 게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인데 자기네들 CDN 노드들을 갖고 있고 결국 캐시죠. 캐시 서버인데 넷플릭스와 아카마이가 협력을 해서 아카마이 회사가 전 세계 자기네들 그 캐시 서버를 네트워크에 다 깔아놓고 넷플릭스는 아카마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우리 콘텐츠를 전 세계의 너희 캐시 서버에 넣어놓고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드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매드맨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넷플릭스.com에 접속을 해서 매드메일을 클릭을 하면은 매니페스트 파일을 받아서 근처에 있는 걸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 받는 것보다 여기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뭐 여기서 뭐 차선책에서 받도록 해주는 이런 메커니즘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을 다 하겠죠. 그죠?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어느 얘가 제일 가깝긴 한데 얘한테 지금 뭔가 리퀘스트가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다른 서버로부터 다른 가까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도록 이런 측정 같은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거리에다가 이 각 서버에 걸려 있는 부하들까지 그 로드 오버로드까지 다 계산을 해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서비스들을 뭐 오버 더 톱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톱이라는 게 셋탑 박스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셋탑 박스라는 단어도 잘 모를 텐데 그 옛날 단어긴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인터넷상에서 집에서 뭐 올레 TV라든가 아니면은 뭐 U 플러스 TV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기, 기가지니 이런 게 다 셋탑 박스죠. 그래서 셋탑 박스인데 그 셋탑 박스를 넘어서 기존의 집에서는 그냥 TV 수신기 셋탑 박스를 갖다 놓고 뭐 KT TV만 뭐 본다는 케이블 TV만 볼 수 있었다. 뭐 TV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뭐 이거는 셋탑 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PC,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등 뭐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의미로서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과 VOD를 포함한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CDN을 활용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든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고해상도 비디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호스트 투 호스트 커뮤니케이션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근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CDN 노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CDN 노드로부터 더 받을 거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중요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각각의 CDN 노드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넣을 거냐 이런 거죠. 되도록이면은 아까마의 노드에다가 되도록이면 많은 컨텐츠를 많이 넣었으면 좋긴 할 텐데 근데 다 넣을 수는 없겠죠. 다 넣을 수는 없고 아마 제일 돈을 많이 낸 컨텐츠라든가 사용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컨텐츠를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실 돈을 내고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나겠죠. 작동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하루나 한나절이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비디오가 안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입 해지한다고 난리가 날 텐데 결국은 언제 어디서든 돈을 내고 보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고화질의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사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유튜브는 돈 안 내지만 거의 대부분은 물론 유료 회원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CDN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CDN 노드에다가 리퀘스트를 줘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노드에다가 CDN 컨텐츠, 어떤 CDN 노드에다가 어떤 비디오를 저장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런 기술적인 챌린지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잘 만들어 놓고 잘 쓰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챕터 7장, 7장인가요? 8장인가요?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쪽에서 아마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는 다루진 않겠지만 사실 이런 내용이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비디오를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게 기술적인 발전과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면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CDN 컨텐츠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HTTP랑 DNS의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DNS를 모르면 이건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좋은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 Bobby netcinema.com에 있는 6Y7B23V라는 비디오를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netcinema.com이 있고 netcinema의 책임 DNS 서버가 있겠죠. marvel.com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카마이와 같은 이런 CDN 회사가 있습니다. kingcdn.com이 있고 kingcdn.com의 책임 DNS 서버가 있고 DNS 위주로 돌아가는 거니까 밥이 요청하는 예를 들어서 밥이 상명대에 있다고 치면은 상명대의 책임 DNS 서버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서 밥은 이 파일을 요청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밥이 일단 웹페이지에서 netcinema.com 웹페이지에서 URL을 클릭을 해요. 그죠? 클릭을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매드맨이라고 치면은, 아니면 그 인피니트 워라고 얘기하면 인피니트 워를 클릭을 딱 하면은, 그죠? 이 주소를 가지고 로컬 DNS 서버한테 물어보겠죠. 자기 네트워크망인 내가 이런 주소를 받았는데 이 파일 갖다 찾아서 IP 주소 뭐예요? 라고 찾아보는 거죠. IP 주소 물어보는 겁니다. IP 주소 물어보면 IP 주소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IP한테 가서 이 데이터를 요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netcinema.com 도메인이니까 .com의 .com 서버, .com TLD 서버의 주소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또는 물어가지고 netcinema.com의 책임 DNS 서버한테 물어보겠죠. 나 netcinema.com 밑에 있는 아까 6Y7B 인피니티 워 동영상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뭘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주소는 오케이. 근데 그 URL은 사실은 킹CDN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DNS 요청을 했더니 이 책임 서버가 하는 말이 그 URL은 킹CDN, 아카마이 URL에서 그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시스템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일종의 DNS CNAME 레코드, 캐노니컬 레코드 같은 거죠. 자, A 레코드는 DNS에서 기억나요? A 레코드는 DNS 이름을 주면, 도메인 네임을 주면 IP로 바꾸고, 그 다음에 NS 레코드는 도메인 네임을 주면은 그 도메인이 책임 네임 서버를 주고, C 네임은 예를 들어서 www.naver.com 하면은 실제로는 얘의 주소는 실제로는 100만22번째 machine.naver.com이다. 그런 레코드 있었죠. 그래서 그런 레코드를 사용을 해서 netcinema.com의 인피니티 워를 요청을 했더니 그 데이터는 실제 캐노니컬 실제 주소 이름은 kingcdn.com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 가지고 kingcdn.com에다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kingcdn.com의 주소를 주면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시 kingcdn.com의 책임 서버에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kingcdn.com의 책임 서버에 물어봅니다. 그죠? kingcdn.com의 책임 서버에다가 이 주소 내가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청을 하면은 이제 kingcdn.com의 주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고 봐가지고 또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측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kingcdn.com의 이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보니까 이 IP 주소 이 요청이 온 건 이 DNS 서버, 로컬 DNS 서버의 주소를 요청을 한 사람의 주소를 보니까 대략 한국에 있는 kingcdn 서버의 IP 주소를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에 있는 이 바버에게 가까이 있는 CDN 서버의 IP 주소를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넘겨주면은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kingcdn 서버를 IP로 접속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등록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 넷플릭스의 경우를 보면 넷플릭스 등록을 하고 이 어카운트를 매니지하는 서버가 있고 별도로 있고
다음에 밥이 넷플릭스의 그 비디오를 브라우즈 하는데 그 클라우드는 아마존 클라우드로 쓴다고 얘기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로 써서 비디오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아마존 클라우드로부터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받은 다음에 그 CDN 서버들과 이 그 아마존 클라우드로 쓴 그 넷플릭스 사이트에서 CDN 서버들에게 각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각의 CDN 서버들에게 멀티플 카피들을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사용자는 대시 스트리밍을 사용을 해서 이 그 CDN 서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유튜브나 칸칸, 넷플릭스의 사례 연구들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에서의 동영상 스트리밍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 챕터 2가 끝났네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챕터 2에서 다룬 것들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이제는 다 대략 보고 어떤 거라는 걸 알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 구조는 크게는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와 P2P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리퀘어먼트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뭐 reliability, 뭐 신뢰성 있는 전송, 그다음에 bandwidth 대역폭 많이 사용하고 비디오 데이터들, 그다음 딜레이 센시티브한 지연에 민감한 것들이 있었죠. 뭐 실시간 화상 채팅이라든가 화상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에는 대략 TCP와 UDP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TCP는 reliable한 그 커뮤니케이션, 연결을 맺고 그 안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에러 처리라든가 재전송 같은 걸 다 해주는 TCP. 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냥 UDP가 있었고. 그래서 요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3장에서 잠깐 다루게 되고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될 요 내용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주로 한 1, 2주씩 할인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TTP 있고, SMTP, POP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메일 프로토콜, DNS 프로토콜, P2P 프로토콜, 그 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 CDN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소켓 프로그래밍은 뭐 책을 보면은 그냥 뭐 별도로 설명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가지고 다 해서 숙제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레벨 프로토콜들이 구성이 되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뭐 DCP나 이제 밑으로 가도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형 티피컬하게는 이 인포메이션이나 서비스를 리퀘스트하고 클라이언트가 그다음에 서버들은 거기에 맞게 이제 리스폰드하는 식으로 그죠?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청된 데이터를 보내는 식으로 보내죠. 뭐 HTTP도 그랬고 이메일도 그랬고 DNS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프로토콜 같은 거 뭐 만들어 보라면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또. 그다음에 메시지 포맷은 헤더가 있고 데이터가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뭐 분산 중앙 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냐 스테이트풀 프로토콜이냐 뭐 HTTP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풀은 또 프로토콜 또 뭐가 있었나요?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reliable 한 메시지 트랜스퍼랑 unreliable한 메시지 트랜스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다 엣지죠. 엣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비디오 스트리밍에서의 그 클라이언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전송률을 어댑테이션 하는 거랑 그다음에 어느 그 캐시에다가 요청을 할 거냐라든가 그래서 이런저런 그 복잡한 계산하는 것들 판단하는 알고리즘들이 다 엣지에 있죠. 우리 코어는 뭐만 한다? 패킷 포워딩하고 라우팅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엣지하고 코어가 있는데 뭐 코어 부분은 패킷 포워딩과 라우팅만 하는 거고 실제 그 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뭐 CDN에서의 그런 캘큘레이션 같은 것들 그죠? 그, 뭐 그런 알고리즘 돌리고 그다음에 뭐 대시 같은 거 써서 뭐 클라이언트 상황에 맞게 다이나믹하고 어댑티브하게 비디오 스트리밍을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컴플렉시티 그런 디시전 메이킹 그런 부분은 다 네트워크 엣지로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그 TCP나 UDP는 다 이제 그냥 소켓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냥 불러 쓰는 API 써서 그냥 프로그램하면 되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지금까지 배운 애플리케이션 내용, 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어떻게 됐고 애플리케이션 내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거의 대부분이 그런 쪽에만 종사를 하게 될 거고 실제 TCP나 UDP를 이제 건드리게 되는 쪽은 그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그쪽 분야에 할 관련된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그런 그 핵심 인프라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쪽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인프라 매니지먼트라든가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은 뭐 분량상 그 애플리케이션 부분하고 전체 그 인트로 부분이 중요해서 이번 학기에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고 그 부분도 이제 비디오를 또 뭐 만들어서 이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가 있겠죠. 숙제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숙제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는 2장하고 다음 주 이제 나오게 될 3장의 대략 3장은 이제 좀 빨리 나올 텐데 그죠?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배우는 부분까지 숙제를 나갈 거고 여러분들 와이어샤크 랩이랑 그다음에 그 프로그래밍 어사이먼트 이번에는 아마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웹서버 프로그래밍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날짜는 6월 30일 화요일 6월 30일이죠.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지난번처럼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은 뭐 짧게 한 40분 정도 해가지고 똑같이 치게 될 겁니다. 치게 될 거고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질문 게시판에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도 수고하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3장 내용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